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김민수입니다. 제 인생은 늘 쇳가루 날리는 공장 소음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지만 텅 빈 집으로 퇴근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늘 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여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날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수줍게 웃으며 제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덜 빠져 거칠어진 제 손을 보더니 그녀는 갑자기 그 손바닥을 자기 뺨에 갖다 대더군요. 오빠 손 참 따뜻해요. 고생 많이 한 손이라 더 믿음이 가요? 제가 이 손 평생 주물러주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저에게 그녀는 과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만난 지 고작 2주 만에 그녀는 제 자취방으로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오빠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우리 그냥 오늘부터 같이 살면 안 돼? 라며 아이처럼 매달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우연은 대개 치밀하게 계산된 필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필연의 끝에 제가 마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시퍼렇게 날 선 사냥꾼의 칼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소름 돋는 실화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완벽했던 그녀가 어떻게 제 인생을 도려냈는지 그 잔혹한 연극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동거 3달 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서두르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이 천사 같은 여자를 놓칠까봐 조바심이 났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상견례였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조차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상견례 자리에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식사를 마쳤고 수진이는 내내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불쌍한 것,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움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화려한 예식장 복도는 제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공장 직원들부터 동네 선후배들까지 제 쪽 접수대는 축의금을 내러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하지만 반대편 신부 측 접수대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텅 빈 하객석. 딱 3사람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 2명과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응시하는 백발의 할머니 한 분. 수진이가 말한 친구들과 할머니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거야? 나랑 눈도 안 마주치시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진이는 황급히 할머니의 무릎 담요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치매가 심하셔. 오빠를 보니까 예전 할아버지 생각이 나시는지 너무 긴장하셨나 봐. 다가가면 놀라시니까 그냥 멀리서 인사만 하자. 그 말에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 친구라는 여자들의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보통 친구의 결혼식이라면 감격하거나 축하해주는 표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구경하는 듯한 조소 섞인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그 예식장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뜯어먹을 포식자의 사냥터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경제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빠 사업하는 사람은 돈 나가는 걸 몰라서 큰 돈 못 모아? 내가 알뜰하게 관리해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생기면 마당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나 믿지? 그녀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를 위해 주는 마음이라 믿고 제 휴대폰 명의부터 공인인증서, 인감도장까지 모두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서도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에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런데 행복에 취해 있던 저와 달리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가끔 공장에 오셔서 회계장부를 다 복사해 가시던데요. 사장님, 요즘 사모님 명의로 외제차가 2대나 더 등록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투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와이프가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들이나 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아내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응, 이번 거는 좀 커. 공장 부지 대출 나오면 바로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고 물으려던 순간 그녀가 제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더군요. 그건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여기 좀 보이지? 이게 우리 애기 심장이래.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 출산 자금과 나중에 사업 명의로 쓸 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제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그 도장이 제 인생을 단두대에 올리는 행위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공장 부지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남짓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하고 불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늘 놓여있던 수진이의 구두가 없었고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실로 향했지만 수진이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화장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식탁 위에는 찢어진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아이 지웠어. 미안해. 나 찾지 마.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아내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공장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출금 5억 원도 이미 다른 계좌로 인출된 후였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제 앞에 몇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수 씨,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이름 이수진 아닙니다. 본명은 박춘자 가명, 나이도 45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전부 위조된 겁니다. 형사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가 사랑했던 청순한 그녀가 아닌 서늘한 눈빛의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제게 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 박춘자라는 여자는 이미 똑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남자 셋을 파멸시킨 상습 사기꾼입니다. 김민수 씨가 4번째 피해자세요.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결혼식 날의 기억. 그 기괴하게 텅 비어있던 신부 측 하객석,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형사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요? 이 여자가 2번째로 사기쳤던 남자, 그 남자의 치매 걸린 어머니입니다. 요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 결혼식에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제 손을 잡으며 속삭이던 미래도, 수줍게 내밀었던 초음파 사진 속 아기의 심장 소리도, 심지어 그녀의 이름조차도 전부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의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제 공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뽑은 외제차 석 대는 이미 대포차로 넘어가 전국 어딘가를 떠돌고 있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받은 5억 원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제 빚으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문을 열 때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씨름해야 하고 평생을 일궈온 일터는 이제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괴롭히는 건 잃어버린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했던 제 순수한 믿음이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오빠 나왔어 하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 다정했던 눈빛과 온기가 모두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냥꾼의 위장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믿어줬느냐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순진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울며 안기는데 그 눈물의 온도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죄밖에 없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제 저는 폐허가 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온기를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너무나 완벽한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나요? 부디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포식자는 항상 가장 가녀리고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배신의 상처나 주변에 수상한 징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